안녕하세요. 알로하 클래스의 알로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의 기본 기능 그리고 클래스의 고급 기능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기본 기능 파트에서는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객체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객체를 처리하는 함수 그리고 객체 자체의 기능을 메소드로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객체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객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객체 자체를 함수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냥 단일 객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생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제시한 객체를 처리하는 함수 그리고 객체에 메소드를 추가하거나 객체를 함수로 생성하는 방법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효율적인 코드를 더 작성하기 위한 방법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러가지 객체 유사한 속성을 갖거나 유사한 메소드를 갖는 객체들을 여러 개 정의하다 보면 비슷한 코드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드 중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객체를 생성하는 것 자체로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 객체 생성에 대한 어떤 비효율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클래스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는 생성자를 정의하고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클래스의 고급 기능 파트에서는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클래스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클래스를 사용하는 장점이죠. 상속이라는 개념, 그리고 private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getter, setter, 메소드, 그리고 static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override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기본 기능,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은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소만 사용해서 객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나 공통적인 특성, 그리고 업무적인 요소를 추려낸 것, 그것 자체로 우리가 추상화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은 굉장히 많겠죠. 이름도 있겠고요, 머리 길이, 그리고 뭐 심박수, 체중, 나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 객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필요한 요소만 추출해내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프로그램 내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름, 학번, 생년월일, 전공, 학적이라고 하는 필요한 속성만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객체는 학생이 되겠죠. 이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적 관리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의 이름, 그리고 뭐 학번이라든지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이 있겠죠.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이러한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해서 하나의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한 다음에 이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이 갖는 수많은 특성들 중에서 필요한 공통사항만 추출해서 추출하는 작업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객체를 선언하고 객체의 속성을 참조하거나 추가, 제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기에 앞서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언할 때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객체의 명을 선언하고 그 안에 속성과 값을 짝으로 해서
우리가 객체를 선언을 했었고요. 중괄호 기호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었었죠. 이 객체의 속성을 참조할 때에는 대괄호 안에 우리가 따옴표를 작성해서 속성을 접근하거나 아니면 객체명 다음에 온점을 작성해서 속성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추가할 때는 객체명의 속성을 적고 우리가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세팅을 해서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었고요. 속성을 제거할 때는 delet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특정 객체에 대한 특정 속성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예시를 보면 지금 현재 const student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고 있죠. 학생들이라고 하는 배열을 정의해 놓고 그 안에다가 push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객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안에다가 배열의 요소로서 여러 가지 객체들을 직접 생성해서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여러 개의 객체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alert 안에서 우리가 JSON strengthify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student라고 하는 배열을 JSON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출력 결과와 같이 각각의 객체를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제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생성한 객체를 배열 요소 안에다가 담은 다음에 그 배열 요소에 담긴 객체들을 하나하나 반복문을 통해서 추출하고 있습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문 요소 안에서는 S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추출하고 있는데요. S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과학 성적까지 해서 이 성적을 합계를 구한 이후에 평균을 구하고 있죠. 평균과 합계를 구해서 출력하고 있는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결과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총점과 평균, 각각 학생별로 총점과 평균을 계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하나 객체를 직접 생성해서 배열 요소에 추가하고 그 객체들을 가져와서 반복문 안에서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합계라고 하는 기능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기능은 여러 번 사용이 되고 또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함수로 정의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객체를 이용한 코드들은 함수로 정의한 것이 좋겠고요. 코드의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높여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객체에 대한 기능이 확장 및 변경되었을 때 우리가 그 관련된 함수 합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 합계와 관련된 함수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지보수가 쉬워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obj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하고 그 객체를 다루는 함수, 여기서는 get something of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가 sum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get something of 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해서 가져오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이 객체를 전달받아서 객체에 대한 어떤 연산이나 객체들을 다루는 로직들을 작성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객체를 처리하는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시면 여기서는 앞에서 봤었던 예제 중에서 합계를 구하는 기능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기능을 각각 get sum of 그리고 get average of라고 하는 함수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번 이 반복문 안에서 합계를 구하는 로직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로직을 작성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합계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한 값을 함수를 호출해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의 결과 화면을 보시면 앞에서 작성한 코드와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예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객체, 지금 앞에서 작성한 예제 코드를 보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 하나를 정의했지만 앞으로는 스튜던트 외에도 여러 개의 객체를 작성할 수가 있다
라고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객체 A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객체 B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능은 같지만 어떤 객체를 다루냐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름을 우리가 기능 A라고 지어놓고 그리고 객체 B를 다루는 함수 역시도 기능 A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어떤 객체가 어떤 메소드가 어떤 객체에 대한 기능인지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 내부에 메소드로서 함수를 추가해 주게 되면 함수를 객체 내부에 메소드로서 추가해 주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 객체의 기능을 다른 객체들과 혼동하지 않고 객체 A에 대한 기능 A 그리고 객체 B에 대한 기능 A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기능을 메소드로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객체를 다루냐에 따라서 각각 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루는 객체를 달리해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객체 A와 B가 선언되어 있고요. 객체 A의 기능으로서 기능 A를 함수로 정의하고 있고 객체 B의 기능으로서 기능 A를 함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객체 A의 기능 A 메소드로 호출하고 객체 B의 기능 A 메소드로 호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객체를 다루냐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을 사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보시면 우리가 반복문 안에서 특정 스턴트라고 하는 이 배열의 하나의 요소를 꺼내와서 스턴트라고 하는 객체의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작성되어 있는 이 배열 요소 안에 있는 객체를 하나하나씩 반복문 안에서 꺼내오면서 그 객체별로 메소드 getSum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해주고 또 하나의 객체를 반복해서 불러왔을 때 getSum과 getAverage라는 메소드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객체가 총 4개가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객체 얘네를 A, B, C, D라고 보면요. A 객체의 getSum과 getAverage 그리고 B 객체의 getSum과 getAverage C 객체의 D 객체에 마찬가지로 sum 그리고 average 메소드를 각각 객체별로 추가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좀 단점이 생기냐면요. 객체별로 메소드를 추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메소드가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다룸에 있어서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소드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총 각각 한 메소드마다 객체의 개수만큼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자료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겠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객체 자체를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 내부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반환하는 함수를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라고 부르겠고요. 이렇게 객체 자체를 함수 안에서 생성하게 되면 우리가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요. 객체 생성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단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객체 하나를 생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경우에서 단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객체별로 메소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조금 하나하나의 함수를 하나 만들었을 때보다 객체별로 메소드가 추가가 되면 그 객체의 개수만큼이나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자료형이 여러 번 생성이 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객체를 여러 개 생성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요. 학생과 유사한 교직원 아니면 교수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했을 때 속성과 메소드가 거의 비슷한 객체들을 만들게 되면 그 일치하는 공통된 속성에 대해서는 또 코드의 중복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체를 우리가 함수로 생성하는 것 자체로도 코드를 좀 줄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즉 유사한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경우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함수 내부에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또 비슷한 코드들이 여러 번 중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create student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에서 우리가 이름부터 해서 각각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속성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getSum, getAverage, 그리고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eate stud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함으로써 하나의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그걸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적었기 때문에 반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student라고 하는 함수 호출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배열 요소에다가 추가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반복문 안에서 각각의 배열을 하나하나씩 요소를 꺼내서 이 안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우리가 총점 그리고 평균을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oString 메소드를 잠시 참고해 보시면요, 이 안에서 getSum이라고 하는 메소드 그리고 getAverage라고 하는 메소드 하고 그 외에 이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열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문자열 자체를 우리가 toString 메소드에 return 다음에 문자열을 작성해 주게 되면 여기 작성된 문자열의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객체를 문자열로 출력을 했을 때 이 작성된 문자열의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우리가 후반부에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함수를 이용하거나 객체의 메소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부분은 효율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사한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단순하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했습니다. 사람이란 객체의 속성 1, 2로 이름과 나이를 선언하고 메소드에는 일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와 유사하게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또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속성 1, 2는 이름과 나이로 사람과 똑같은 속성을 또 정의하겠고요. 속성 3, 4는 학번과 전공, 학생만이 갖는 또 속성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역시 일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소드로 일하기라고 하는 메소드, 그리고 공부하기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만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이 갖고 있는 속성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일하기라고 하는 메소드가 학생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세 가지 속성들이 중복이 일어나겠죠. 또 마찬가지로 교수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람이 가지는 이름, 나이, 일하기가 중복이 되겠고, 또 학생에서 갖고 있었던 전공 그리고 공부하기라고 하는 속성과 메소드가 교수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에도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사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객체를 다양하게 정의하다 보면 이렇게 또 코드의 중복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특정한 객체를 정의해 놓고 그 객체에서 정의한 속성과 메소드를 다른 객체에서 재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각각의 객체들을 간결하고 깔끔하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드의 중복도 최소화가 돼서 우리가 더 효율적인 객체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보기도 하고 객체 자체에다가 메소드를 추가해 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객체를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앞서 정의한 객체를 재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개념이 바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게 나온 배경은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를 정의하고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객체를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클래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클래스 문법으로 객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원도 많지만 그만큼 제약이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프로토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이 많지는 않고 또 역시 그만큼 자유도가 많아서 제한도 많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가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원래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문법으로 객체를 생성했었고요. 우리가 이크마6 표준부터 해서 클래스라는 문법이 추가됨으로써 현재로서는 클래스 문법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선언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 하나의 템플릿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객체, 즉 메모리에 실제로 할당이 된 그 실체, 객체를 의미하고요.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왼쪽 아래에 보시는 코드처럼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 이름을 정의해서 클래스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블록 내부에는 우리가 클래스가 가져야 될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이 클래스로 선언된 객체를 우리가 선언하고 생성하기 위해서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 이름으로 객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생성된 이 객체인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코드와 같이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우리가 아래쪽에서 15번째 라인부터 20번째 라인까지 new student를 반복하면서 각각의 객체를 생성해서 배열 요소에 추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2번째 라인에서도 스튜던트 객체를 단일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각각의 객체의 특정 속성의 값을 넣어주고 혹은 메소드를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객체가 생성이 되는 시점에서 실행되는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메소드 안에서 객체가 가져야 될 기본값, 특정 속성이 가져야 될 값을 세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기 위한 메소드를 우리가 생성자, 객체가 생성이 될 때 호출이 되는 메소드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constructor라는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생성자의 역할은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추가되어야 될 속성, 그리고 객체 자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역할은 객체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갖겠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 안에다가 constructor라고 하는 메소드 형태로서 우리가 생성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시면 클래스 정의 안에서 constructor라고 하는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new student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배열 요소 안에 똑같이 값을 넣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건 new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그쵸?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작성된 괄호 안에서 각각의 인자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작성된 인자가 우리가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름, 그리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가 우리가 생성자가 호출이 될 때 그 값을 우리가 스턴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될 속성으로 값을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객체를 선언할 때 이렇게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인자를 전달해서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객체의 초기화를 쉽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객체의 속성 중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속성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메소드를 이 클래스 안에서 정의해 주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 내부에서 메소드를 함수 내부에서 객체에다가 메소드를 추가해 줬었던 방법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이 클래스 내부에서 메소드를 정의하면 메소드가 중복되지 않고 하나만 생성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통해서 단순하게 객체를 생성했었던 그 방식의 단점은 객체별로 메소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무거운 자료형이 여러 번 생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소드를 클래스 내부에 정의함으로써 중복되지 않고 하나만 생성되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점들이 바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면 클래스 정의에서 스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우리가 위에서 생성자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생성자도 정의를 하고 있고 밑에서 getSum 그리고 getAverage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클래스 내부의 메소드를 정의해서 우리가 메소드를 실제로 작성하는 예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해도 클래스를 정의한 이후에 객체를 생성해서 각각의 배열 요소에다가 추가하고 나서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 요소를 하나하나씩 꺼냈을 때 그 배열 요소 안에 있는 객체에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스의 고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앞서 우리가 단순하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때 생기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체별로 메소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무거운 자료형이 여러 번 생성되는 단점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사한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유사한 객체에 존재하는 속성과 메소드가 여러 번 코드가 중복이 됨으로써 비효율적인 코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클래스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해서 여러 번 생성이 될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한 번만 생성이 되게 만들어주고요.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전에 작성한 객체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이용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줄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 학생이라는 객체, 교수라는 객체를 각각 정의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갖는 기본 속성과 메소드들을 우리가 학생이라는 객체, 교수라는 객체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를 학생 객체, 교수 객체에서 재사용할 수가 있으면 훨씬 더 각각의 객체가 갖는 특성만, 공통된 특성 외에 갖는 특성만 속성과 메소드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가 있고 각각의 특성만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클래스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실현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앞에서 이 내용과 관련된 코드를 보게 되면 클래스 내부에 이렇게 rectangle이라고 하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 내부에서 생성자 그리고 get parameter, get area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단순하게 하나의 객체만 클래스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의 비효율성이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요. rectangle이라고 하는 유사한 클래스, 우리가 square라고 하는 정사각형 클래스를 또 하나 정의한다고 봤을 때 직사각형도 우리가 둘레와 그쵸? 넓이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정사각형도 둘레와 넓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ctangle에도 get parameter, get area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 정사각형 클래스에도 스퀘어 클래스에도 get parameter, get area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 두 가지 메소드는 유사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코드가 중복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드가 중복이 되는 사항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서 작성한 속성과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사용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코드의 재사용성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라고 하는 건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주는 클래스를 말하고요. 이 부모 클래스로부터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받아서 재사용하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상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아래 보시는 코드처럼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을 적고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앞에서 봤었던 예제죠. rectangle이라고 한 클래스와 square라고 한 클래스가 거의 유사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square라고 한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할 때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되면 우리가 square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perimeter 그리고 get area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지 않아도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실제로 코드를 출력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square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get parameter, get area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private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private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특정 속성과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문법인데요. private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어떤 프로그램을 의도하지 않은 대로 속성을 사용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private 개념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값을 변경시킬 수 없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라이빗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시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아래 보시는 코드처럼 해시 속성, 해시 메소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리고 작성을 함으로써 프라이빗 개념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볼 텐데요. 지금은 프라이빗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특정 스퀘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전달 인자로서 -10이라고 하는 음수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때 컨스트럭터 우리가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서 이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length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10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코드가 작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의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이 코드 자체에서는 에러가 나진 않지만 음수값으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올바르진 않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코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랭스라고 하는 속성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외부에서 쉽게 값을 음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까지 값을 접근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프라이빗 개념을 적용해서 특정 속성을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에서는 프라이빗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객체가 생성이 되었을 때 이 음수값이 넘어오게 되면 조건문을 통해서 강제로 예외를 발생하는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그 값이 음수인지 판단을 하고 0보다 작거나 같은지 판단하고 예외를 강제로 발생하는 예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도 우리가 어떤 특정 변수에 접근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혹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코드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지만 더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해시 기호를 사용해서 프라이빗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예시에서는 스퀘어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로 10 양수를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직접적으로 랭스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제 자체로 보시면 우리가 이 랭스라고 하는 걸 프라이빗 개념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이 지정이 안 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이 해시 기호가 붙어있는 속성과 해시 기호가 붙어있지 않는 속성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산에 사용되고 있는 속성은 해시가 붙은 프라이빗 속성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랭스라고 하는 속성에 마이너스 10을 넣어도 마이너스 10이 지정이 되겠고요. 하지만 그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값이 직접적으로 연산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해시가 붙은 샵 랭스라고 하는 이 변수가 속성이 연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랭스라고 하는 속성은 여기서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해시 랭스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넣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해시 랭스는 우리가 프라이빗 개념을 적용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private field hash length라고 하는 건 우리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etter와 setter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해시 기호를 이용해서 특정 속성을 private로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private로 선언하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회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getter와 set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getter라고 하는 메소드는 속성값을 가져오는 메소드를 말하고요. setter라고 하는 메소드는 속성값을 지정하는 메소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get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get 또는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etter, setter를 사용하게 되면 프라이빗 속성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프라이빗으로 어떤 속성을 정의했다라고 해서 모든 프라이빗 속성에 getter와 setter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속성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도 없고 우회적으로 메소드를 통해서도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getter, setter를 굳이 정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getter, setter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는 get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속성을 정의해주고 그 속성을 우리가 return 키워드에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값을 지정하는 메소드 set 메소드는 set으로 시작해서 속성 이름으로 적어주고 매개 변수를 전달 받아와서 그 현재 이 클래스가 갖는 속성, 이 private 속성의 값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get,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도 getter와 setter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유사하지만 이렇게 get 다음에 중간에 공백이 있고 속성을 작성해서 getter와 setter를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보면 여기선 set length, get length, 그리고 get parameter, get area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length라고 하는 속성이 private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et length와 get length로 우리가 값을 세팅하기도 하고 반환받기도 하고 작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set length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마이너스 10 음수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set length에 마이너스 10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서 강제로 예외를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길이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get 키워드, set 키워드를 통해서 getter, setter를 정의하고 있는 예제 코드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et length, get parameter, get area, get length, set length를 정의해 놓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요 해시 기호로 length라고 하는 속성을 private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 스퀘어 A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length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하고 있죠. 이때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이 getLength라고 하는 getter 함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parameter area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이 parameter랑 연관되어 있는 getParameter 메소드 그리고 area하고 연관되어 있는 getArea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반환해주는 값을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get과 set 키워드를 사용해서 getter, setter를 정의하는 예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static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ic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혹은 고정적인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static 속성, static 메소드를 정적 속성, 정적 메소드라고도 부릅니다. static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 실제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속성을 정의하고 있고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속성과 메소드를 static으로 정의해 주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고 우리가 온점을 작성해서 속성과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클래스로 되어 있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로 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 이름으로 해서 속성과 메소드에 접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해당 속성과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고 속성과 메소드를 접근하게 됩니다. 실제 예시를 보시면 여기서는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여기 해시 카운터라고 하는 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get counter라고 하는 메소드 그리고 그리고 parameter of라고 하는 메소드 그리고 area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static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 아래에서 우리가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여기에 square라고 하는 객체를 square A, square B, square C로 생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클래스 이름으로 이 counter라고 하는 스태틱 속성을 접근하고 있고 square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parameter of 그리고 area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객체 이름으로 해당 속성과 메소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만으로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속성과 메소드를 접근하고 있는 게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스태틱으로 정의함으로써 스태틱으로 정의된 속성과 메소드를 미리 메모리에 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메소드 A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을 때 부모 객체를 가지고 메소드 A를 호출하면 부모 객체의 메소드 A가 호출이 되고요. 또 자식 객체에서도 메소드 A를 호출해도 역시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객체에서 물려받은 그 메소드 A가 호출이 됩니다. 하지만 메소드 A를 오버라이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모 객체에서 메소드 A를 호출할 때는 부모 객체의 메소드 A가 호출이 되고요. 자식 객체로 가지고 메소드 A를 호출할 때는 자식 객체의 메소드 A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객체를 가지고 부모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부모 클래스에서 정해놓은 기능을 자식 클래스에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겠고요. 실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버라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생성해서 콜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A, B, C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A 메소드, B 메소드, C 메소드의 출력문이 로그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예제에서는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정해놓은 A라는 메소드를 child에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A라는 메소드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죠.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오버라이드라고 부르겠고요. 우리가 밑에서는 child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식 객체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부모 객체에서 물려받은 콜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때 여기서 A 메소드, B 메소드, C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A 메소드는 부모에 있는 A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객체에 있는 A 메소드를 호출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버라이드의 개념이 되겠고요. 실제로 오버라이드 한 이후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해당 A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이 A 메소드는 자기 자신인 자식의 A 메소드가 아니라 부모에 있는 A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하고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볼 텐데요. 사실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우리가 최상위 클래스라고 하죠. 오브젝트라고 하는 최상위 클래스가 존재하는데요. 모든 클래스들은 다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pat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했을 때 여기서 딱히 상속을 하는 키워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브젝트 클래스가 자동으로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at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 이 정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때 이 리턴 키워드 다음에 작성해주는 문자열이 우리가 원하는 객체를 출력했을 때
밑에서는 alert,로도 객체를 출력하고 있고 로그로도 객체를 출력하고 있는데요. 이 객체를 출력했을 때 저 toString 메소드에 반환해주고 있는 문자열의 형식대로 우리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미 이 toString에 대한 로직이 작성이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 문자열만 넘겨주면 이 형태인 경우에 그 객체를 출력했을 때 이 문자열의 형태로 출력 양식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